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명저 경제학 원론과 함께 경제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모든 건 아주 간단한 상상에서부터 시작돼요. 자,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무인도에 여러분 혼자 딱 떨어졌습니다. 살아남아야죠.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숲에 있는 딸기를 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맞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체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문제, 이 한정된 자원으로 뭘 얼마나 만들어야 하지? 하는 이 고민이 사실 모든 경제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무인도에서 말한 시간과 에너지처럼 우리 사회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 쓰는 모든 도구를 경제학에서는 경제적 자원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일하는 힘인 노동, 공장의 기계나 건물 같은 자본,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있는 땅이나 천연자원 같은 토지가 바로 그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모든 자원들은 무한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한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희소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복잡한 선택의 문제를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한눈에 보여주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생산 가능 곡선, 영어로는 Production Possibilities Curve, 줄여서 PPC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교재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글자는 잠시 잊고 이 그래프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세로축은 물고기고요, 가로축은 딸기입니다. 이 곡선은 뭘 보여주냐면 로빈슨 크루소가 자기가 가진 시간을 전부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물고기와 딸기의 모든 조합을 나타내는 선이에요. 여기 곡선 위에 있는 점들 A, B, C 보이시죠? 이 점들은요, 어느 점을 선택하든 크루소가 자기 시간을 단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썼다는 걸 의미해요. 말하자면 자신의 잠재력을 100% 아니 120% 끌어올려서 일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교수님, 근데 저기 곡선 안쪽에 있는 D점은 뭐예요? 저기서 생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D점, 물론 생산은 가능하죠. 하지만 D점은 비효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하다 말고 낮잠을 잔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엉뚱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더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만큼밖에 못 만든 상태, 즉 자기 능력을 어딘가에서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 곡선 바깥에 있는 이 점은 어떨까요? 와, 저기만 가면 물고기도 실컷 먹고 딸기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겠네요. 정말 꿈의 지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 이점은 지금 내가 가진 자원과 기술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한 희소성이라는 차가운 현실의 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 효율적인 선택지, 즉 곡선 위로 한번 돌아와 보죠. 크루소가 C점에서 B점으로 생산 지점을 옮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무슨 뜻이죠? 나 이제 물고기는 좀 덜 잡고 대신 딸기를 더 많이 따야겠다 라고 결심한 거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딸기 한 그릇을 더 얻기 위해서 크루소가 치러야 하는 대가는 과연 뭘까요? 이 그래프는 직선이니까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죠. 계산해보면 딱 -2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경제학에서 이런 숫자는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치러야 하는 그 대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일종의 비밀 코드 같은 겁니다. 경제학에서는 이 대가를 아주 중요한 용어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것들의 가치를 뜻하죠. 자, 그럼 기울기 -2의 의미가 이제 명확해지죠? 맞습니다. 딸기 한 그릇을 더 얻기 위한 기회비용이 바로 내가 포기해야 할 물고기 2마리란 뜻이에요. 어때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곧 기회비용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저 교수님, 근데 좀 이상한데요? 현실에서는 뭐 한 해를 더 만든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양이 항상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와, 지금 정말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 나왔어요. 맞아요. 로빈슨 크루소의 예는 우리가 개념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모델일 뿐이죠. 실제 우리 경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훨씬 더 현실 경제에 가까운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어때요? 아까랑 모양이 다르죠? 직선이 아니라 원점을 기준으로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마치 활처럼 휘어 있잖아요. 이 독특한 모양에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현실의 자원들은 뭐든지 다 잘하는 만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한테 갑자기 야구하라고 할 순 없잖아요. 이것처럼 어떤 사람은 물고기 잡는 데 특화된 어부고 어떤 땅은 딸기 농사에 최적화된 땅이라는 거죠. 즉, 사람이나 자원이나 각자 더 잘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 때문에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풀어볼게요. 처음 딸기 생산을 늘릴 때는 낚시에는 영 소질이 없는 사람부터 딸기밭으로 보내겠죠? 그럼 포기하는 물고기가 몇 마리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딸기를 점점 더 많이 원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에는 막 월척을 낚던 최고의 어부까지 낚싯대를 던지고 호미를 들게 만들어야 해요. 그 결과는요. 딸기 몇 개 더 얻자고 포기해야 하는 물고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즉, 뭔가를 더 많이 생산하려고 할수록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 즉 기회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생산 가능 곡선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경제학의 4가지 핵심 기둥을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의 자원은 유한하다는 희소성. 둘째, 그 자원을 낭비 없이 쓰는 효율성. 셋째,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기회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가는 갈수록 더 커진다는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까지. 이 4가지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경제학적으로 바라보는 기본 틀이 되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까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했던 이 점을 현실로 만드는 것, 즉 이 생산 가능 곡선 자체를 바깥쪽으로 쫙 밀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즉 이 곡선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겐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시간에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